예, 포스트 코로나의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저희 전 세계 항공망에 연결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이번에 새로운 걸로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사실상 되게 오래된 얘기다. 이렇게 저는 그 얘기부터 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교통수단이 발달을 하면은요, 공간이 압축이 되고 공간이 압축이 되면은 항상 전염병의 위험이 증가를 합니다. 그 14세기 때 보시면은 말을 잘 타게 되고 그 교통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됐을 때 흑사병이 그 몽고에 있었던 것이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서 유럽까지 전파가 됐던 거고요. 21세기에서는 보셨던 것처럼 비행기 네트워크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코로나라는 그런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 저희는 그 도시 공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 보시면은 도시와 전염병의 오래된 관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건조기후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우르크에서 맨 먼저 발생을 했죠. 기원전 3,500년경입니다. 그다음에 한 5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집트에서 한 3,000년경에 기원전 3,000년경에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건조기후대에서 그 최초의 문명이 발생했던 이유는 사실 문명이 발생을 하려면은 항상 도시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되고요.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생각을 교류하면서 문명이 발생을 합니다. 일종의 사람의 머리가 병렬로 네트워크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그걸 이제 시냅스가 늘어났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현상 공간적인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명이 발생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건조한 기후대가 가장 전염병에 강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적게 내리기 때문에 박테리아의 증식도 잘 안 되고 또 바이러스가 옆으로 전파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공간적 조건이 천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초의 도시가 만들어지고 문명이 만들어진 거죠. 그걸 인공적으로 만든 케이스도 있습니다. 건조기후대를 탈피하고 난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로마 같은 경우가 인류 최초로 인구 100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퀴덕트라고 하는 새로운 상수도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파리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래서 많은 더러운 물을 보이지 않게 회수를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고밀화된 도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17세기, 18세기가 되면서 저희들은 이제 BT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건축 공간 이외의 다른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걸 통해서 전염병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고요. 덕분에 지금은 인구 1,000만 명의 도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도시는 28개 정도가 되고요. 대도시는 460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걸 보시면은 계속해서 도시는 지난 5,000년 동안 끊임없이 고밀화된 상태로 발전해 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인간이 지능이 되게 다른 동물보다 많이 발달했다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1,000억 개 정도 되는 뉴런이 있을 뿐더러 우리의 뇌는 100조 개 정도의 시냅스가 있어서 신경망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도시를 봤을 때 인구 밀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사람 간의 시냅스가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그것들이 집단 지성을 높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구 밀도를 높이는 쪽으로 공간 구조를 만들어 오다가 현대에 와서는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20, 30층짜리 건물을 만들면서 훨씬 더 밀도가 높은 시냅스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계속해서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지난 100년간의 우리의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한번 극복한 것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인터넷이 나오면서 사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시냅스의 양을 한번 확 증폭을 시켰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라인상에서의 시냅스를 만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도시는 사실은 시냅스의 총량을 온라인의 시냅스와 오프라인의 시냅스를 동시에 봐야 된다. 합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5,000년 동안 시냅스의 총량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시냅스 총량 증가의 법칙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시가 사실은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온라인의 시냅스 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많은 그런 질문을 하죠. 전염병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가 코로나는 도시를 해체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상통화가 된다고 해서 연애할 때 손잡는 데이트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라인의 방법과 오프라인의 방법이 있다면은 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두 가지를 다 선택하기를 원하죠. 경쟁력을 우리가 본다면 어느 도시가 온라인의 경험이 많은 그런 도시가 있고 오프라인의 경험도 많은 도시가 있다면은 사실은 두 가지의 총량이 합쳐진 게 많은 도시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쪽의 증가는 계속해서 증가를 시켜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인간이 모여 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중에 하나가 인간이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도시가 해체될 수도 있고 시골에 가서 살 수도 있고 가족 중심의 어떤 인간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부분은 행복한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고요. 새롭게 가정을 꾸려야 되는 20, 30대 젊은이들은 딴 얘기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 다른 얘기입니다.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더 증가되기보다는 오히려 넷플릭스를 더 많이 보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하고의 컨택트가 생겨나고 디지털 미디어하고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는 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인간이 모여 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신체적 접촉을 갈구하는 그런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짝짓기에 대한 본능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모여 사는 이유는 유전적으로 지난 수십만 년 동안 그 누적되어 온 경험에 의해서 근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속감을 갖기를 원하고 어느 집단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그 앞서 말씀드린 전반부의 강연에서 말씀해 주셨죠. 유발 하라리 교수가 얘기한 대로 집단으로 공통 이야기를 믿으면서 집단의 크기를 키울수록 사실 하나하나는 나약하지만은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소속감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통의 이야기를 믿는 종교의 집단에 하나에 소속되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음식 문화도 그렇게 발달을 하죠. 우리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나 뭐 이런 것들, 뭐 홍어라든지 냄새가 고약한 치즈를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단만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를 만들므로 인해서 집단의 소속감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구분을 지으려고 하는 것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욕구들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바뀌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사무 공간하고 주거 공간에서는 많은 부분이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아까 우리 송기령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가 파김치 됐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가족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방세개짜리 중산층의 아파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1970년대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핵가족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죠. 아이를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으니까 애 하나씩 방 쓰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한 방을 써서 방 3개짜리가 된 그런 평면 구조입니다. 근데 이런 평면 구조는 뭐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은 아이들은 낮 시간 동안에 학교에 가고요. 일하시는 부모님들 중에 한 분이든 두 분은 회사에 나가셨을 때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다 집에서 눌러 앉아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시간의 총량을 계산을 해보면은 약 한 155%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집이 1.5배는 커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야지 과거하고 비슷한 수준의 그런 밀도의 스트레스를 견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많은 부분이 도시화가 되면서 고밀화된 주거를 하면서 마당이라는 것들이 있다가 없어졌고 골목길도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야외 공간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들은 대부분 다 공공의 공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옷도 차려입어야 되고 화장도 하고 가야 되는 그런 공간밖에 없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려면은 사실 어려워요. 그런 공간 안에서는. 그래서 향후 우리의 주거는 사실은 이런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퍼블릭 스페이스 말고도 프라이빗 스페이스 안에서 그러니까 사적인 외부 공간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테라스 같은 것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건축 법규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계산하는 부분의 방식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발코니라는 게 있긴 있었는데 그것들이 침대 중심의 문화를 쓰기 시작을 하면서 이후는 우리가 이제 여건이 신장되고 가사 노동을 줄이는 쪽으로 가게 되고 좀 살만해지니까 침대를 놓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집이 좁아진 거예요. 평당 2천만 원짜리 집에 사시는 분이라면 침대 하나가 평당 4천만 원, 그러니까 평당 2천만 원, 4천만 원을 차지하고 있는 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이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실내 면적이 줄어드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발코니 확장을 시킴으로 인해서 실내 면적을 키운 거죠. 지금은 사실은 다 없어진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앞으로 추후에 건축 법규를 좀 바꿔서 새로운 건폐율 용적률을 위한 그 계산하는 법규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런 테라스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책정 방식들도 사실은 면적 중심에서 최적 중심으로 바뀌어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천정고들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부 실내 공간만 면적이 아니고 외부 공간까지도 면적이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기술이 발달을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사이즈도 커지고요. 냉장고도 점점 양문형 냉장고로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하는 그런 생활 환경에 따라서 지금의 우리의 구조는 사실은 적응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우리의 주거 환경들은 벽식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조체가 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변화하는 생활에 가족 구성원도 4명에서 1명이나 2명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은 쓸데없이 3개, 4개가 꼭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반응을 하려면은 기둥식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뭐 앞으로는 기둥식 구조를 썼을 때에는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가장 훌륭한 친환경적인 것들은 기둥식 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맨하탄에 있는 소호에 있는 공장식 건물들이 100년이 넘은 상태에서도 계속해서도 21세기에서도 쓰일 수 있는 거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언컨택트 소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류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많은 분들이 이제 물류라는 것들을 뭐 이런 드론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소음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대두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밤 11시에 우리가 치맥을 시켜 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드론으로. 왜냐하면 옆집에서 난리를 칠 테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심리불안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은 물류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게 하는 게 더 낫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실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도요타 자동차 회사의 우븐시티 같은 케이스인데 물류를 지하로 만들었어요. 지하로 다 어떤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서 다 물류를 이동할 수 있게 하면은 사실 현실적인 거가 기술은 원래 발달을 할수록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봇대들도 지금은 다 지중화되어 있는 상태죠. 상수도 하수도 다 지중화되어 있고 교통시설도 지하철로 지중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물류를 다 지상으로 다니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죠. 보이지 않는 곳으로 넣었을 때에는 효율성이 되게 많습니다. 오토바이 하나가 물건을 나를 때에는 110, 뭐 예를 들어서 피자 한 판 1kg짜리 시켜 먹으면은 161kg가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되지만은 자율주행 로봇이 다니면은 11kg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도 훨씬 좋고요. 교통 체증도 줄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지상에 다니는 어떤 물류들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공원화 시킬 수 있는 우리가 비어 있는 공간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재 우리 도시를 보시게 되면은 연면적 기준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가 주거 면적이고요. 30%가 상업 면적입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많은 상업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이 상업 면적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죠. 사실 이 부분들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도시 구조를 바꾸려면은 사실 어떤 정도의 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의 도시는 꽉 차 있는 상태인데요.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갖고 놀았던 퍼즐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퍼즐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는데 한 군데 비어 있는 것들이 있죠.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그림을 짜맞추는 그런 퍼즐을 한번 놀아보셨을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는 하나의 빈칸이 있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그게 비어있는 한 칸이 없으면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시대는 기술 덕분에 빈 공간이 생겨나는 시대가 됐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좀 자리 바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얻었던 교훈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다 공원 산책을 하게 되고 뭐 경의선 숲길이나 한강 고수부지 같은 한강 시민공원 나가면서 공통의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현대 우리 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머물러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은 다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공간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돈이 많은 사람이 가는 스타벅스와 돈이 적은 사람이 가는 그런 동네 카페로 나눠지게 되는 그런 사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도시에 살아도 공통의 추억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 기회에 바꿀 수 있는 거죠. 도시 공간 구조를 좀 바꿔서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그곳에서 언컨택트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컨택트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온라인상에서 컨택트를 하게 되면 생겨나는 문제는 끼리끼리의 소통만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진보 단톡방에서 떠들고요.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보수 단톡방에서 떠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없어지고 계층 간에도 많은 어떤 소통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토마스 누구죠? 늦어서 고마워라는 책에서 보시면 나와 있듯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려면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거를 이번 기회에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사태를 보시면은 코로나 고위험 시설들이 많았습니다. 학교의 기능들이 있었는데 학교가 많이 위험해져. 근데 학교의 기능은 3가지입니다. 지식 전달, 타가소, 그다음에 자체 사회 조직력을 배양하는 것인데 학교는 사실상 이제 앞으로 지식 전달 부분에 있어서는 스타 강사들이 하는 일타 강사들이 하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굳이 학교에 갈 이유가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빈 교실들이 생겨날 거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더 테라스가 만들어진다든지 하는 그 학교 건축의 재구성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발목을 잡는 건 뭐였냐면은 공동체라고 하는 거가 항상 학교, 회사, 집이 하나의 삼각구도로 돼 있었습니다. 회사도 온라인으로 많이 재택근무 가능하고 집도 이제는 뭐 주 단위로 빌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학교만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요. 이제 학교도 해체되는 상태가 됐죠. 그러므로 해서 위성학교가 등장할 수 있고요. 덕분에 우리가 나흘 동안 도시에서 생활하고 3일은 시골에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주민등록 등록지에 등록된 주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서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한 그런 것이 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이 시대의 공간 구성을 바꿀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시대가 되면은 항상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은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권력, 섹스, 자녀에 관련된 공간들 이런 것들 봐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은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우리가 공존이냐 경쟁이냐 이런 많은 분들이 예측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옆에 있는 사람과 연대해가지고 공통의 선을 추구하기보다는 사실상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기계라는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득권들이 기계하고 연합을 하면서 오히려 더 사람을 착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서 어떻게 보면 한 방향의 비전을 공통적으로 갖게 되면서 그 방향으로 같이 함께 힘을 써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